5절이 비대칭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경우에만 대해서 해석을 했었고 이런 경우만 다뤄봤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보호의 단면이 있으면 보호의 단면에 도심이 있죠. 도심에만 하중이 가해지고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이 주축 방향하고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게 도심이죠. 그러면 도심의 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하중이 여기 이렇게만 가해지는 거고 단면의 중심에 가해지고 그 다음에 주축과 평행한 경우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분포해서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요거의 합력을 따지면 요거의 합력을 구하면 합력이 이런 형태로 분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선형으로 된 라인 하중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위에 분포되는 하중이라 할지라도 분포되는 하중의 합력을 구하면 그러니까 ZY 평면의 합력을 구하면 그게 도심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축과 평행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6.4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요거는 통과하지만 합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죠. 기울어져서 그러면 이것도 X방향 성분이랑 한쪽 방향, 그러니까 두 방향 성분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 성분이랑 이쪽 성분이랑 그 다음에 이쪽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는 밑으로만 이렇게 휘어지는 거였는데 요걸 생각해보면 옆으로도 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보가 밑으로도 휘어지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방향의 모멘트를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 하중일 경우에는 보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립축은 여기가 될 거고 이쪽이 될 거고 그래서 상부는 압축, 하부는 이게 캔틸레버라고 생각하면 상부는 인자, 하부는 압축 이렇게 받을 겁니다. 요 그림이 캔틸레버입니다. 근데 이쪽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보가 옆으로 휘어지죠. 옆으로 휘어지니까 중립축은 이쪽 방향에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인자, 이쪽이 압축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6.4에서는 두 방향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을 그냥 조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의 경우 이쪽 방향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할 때는 요 축에 관한 I 값을 사용하면 되죠. 요 축에 관한 I 값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산정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I 값이 달라져요. 요 축에 관한 I 값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Z축 방향이 X고 그 다음에 이게 Z축이죠. 그래서 여기가 Z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은 Y축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거는 IZ Z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 여기는 Y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조합을 하면 돼요.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하중을 받는 이축 대칭보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건 이축 대칭. 그 다음에 하중은 도심을 통과합니다. 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틀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뒤틀림이 없다. 도심을 통과해서는 뒤틀림이 없습니다. 경사 하중을 대칭 평면에 작용하는 불력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중을 요거랑 요거 두 개로 분해하고 각각의 모멘트에 의한 스트레스를 구하고 이거를 중첩시키면 됩니다. 부피 모멘트에 대한 부호 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 단면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모멘트를 이런 형태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법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면 이렇게 나머지 손들이 회전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간다 그러면 위로 간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런 모멘트가 있다 그러면 보는 이쪽 방향으로 저쪽으로 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캔틸레버에서 위로 이렇게 작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이 되죠. 이쪽 방향.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하중이 작용해서 여기를 딱 잘라서 나타냈다 그러면 요런 라인 하중들이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모멘트 방향은 여기서 아래로 피게 됩니다. 그러면 요 하중에 의해서 요렇게 된 모멘트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반대쪽으로 위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모멘트 나타낼 때는 화살표 머리 두 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단면에서는 이런 형태로 모멘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정방향 모멘트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Y축 플러스 양의 방향의 모멘트, 그 다음에 플러스 Z축 방향 모멘트를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하중이 작용하면 이런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 산정을 하면 돼요. 따로따로 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합쳐서 이 공식에 넣었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 모멘트에 대해서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가지고 똑같이 앞에서 한 것처럼 m, y 나누기 i 여기 해당되는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i는 i제트죠. 그 다음에 요 모멘트에 대해서 요 하중에서 발생하는 요 모멘트에 대해서 똑같이 n 요번에 z가 되겠죠. mz iy가 되고 요걸 각각 앞에서 표현한 데 것처럼 요게 z축이니까 요거를 mz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my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mz, my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각각 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하는데 아까 생각했었죠? 이게 밑으로 휘게 되면 위가 인장 요 모멘트에 의해서는 여기가 윈장입니다. 그죠? 여기가 플러스가 인장 여기가 압축 그 다음에 요 모멘트는 옆으로 이렇게 휘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인장 이쪽이 압축이죠. 그러면 요점 같으면 압축이 중첩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인장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점이랑 요점은 각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축하고 인장이 있으니까 어느 쪽이 큰 건지에 따라서 압축 인장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립축은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이쪽 방향 어딘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통과하는 그런 중립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모멘트,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이 플러스 y 방향이고 이게 플러스 y 방향이고 이쪽이 플러스 z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여기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앞에랑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이쪽 방향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기 부호가 거꾸로가 돼요. 그 좌표축 정의한 그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본은 이렇게 생겼죠.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그다음 보통 작용하는 모멘트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Z축 방향, 중립축이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요 축을 요 단면에 강축이라고 합니다. 강축. 스트롱 엑시스.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은 반대로 약축. 윗 엑시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H형 강보 혹은 와이드 플랜지 섹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칭축이 두 개가 있죠.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축이 강축, 이 축이 약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립축은 이런 형태로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확히 알려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립축이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0인 지점이에요. 그죠? 0인 이런 지점인데 그거를 그러면 이걸 0으로 놓고 작용하는 모멘트하고 y 방향 모멘트, z 방향 모멘트 그리고 iz하고 iy를 놓고 요거를 이런 형태로 z분의 y 하면 각도가 되죠. 이렇게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축에 대해서 중립축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구하면 이렇게 이것처럼 my, iz, mz, iy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탄젠트,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이 이런 형태로 중립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공식을 외워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발생하는 요 최대 모서리 꼭지점 있죠. 코너에서 발생하는 응력의 부호가 뭔지 그걸 보면 중립축이 대충 어느 쪽에 위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런 공식을 통해 갖고 이런 게 계산이 되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중립축의 각도는 가해지는 각 방향의 모멘트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각 축의 단면 2차 모멘트의 비율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이거에 비해서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율에 따라서 중립축이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IZ하고 IY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비율이라 그러더라도 MI하고 MZ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도 IZ하고 IY가 차이가 크다면 이런 와이드 플랜지 말고 일주간 I 섹션 이런 단면이라 그러면 IZ 값이랑 IY 값이 차이가 커요. 이게 훨씬 큽니다. IZ가. 그러면 모멘트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도 중립축이
만약 같다 그러면 45도 방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IZ, IY 때문에 같다 그러더라도 중립축은 확 틀어지거든요. 다음에 그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가 얘기한 얘기를 여기 중립축과 하중 정사각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하중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각도를 가지죠. 하중의 방향입니다. 혹은 합력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합력의 방향. 요 두 개의 모멘트도 하나의 합력으로 한 모멘트로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모멘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모멘트의 방향을 이렇게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실제로 발생하는 중립축의 크기하고는 각도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IY하고 IZ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멘트의 합력은 이 방향인데 이 세타 방향인데 중립축은 베타로 기울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정력학 시간에 한 거랑 같죠, 그죠? 만약에 이런 거 했잖아요. 하중을 이렇게 받으면 하중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면 모멘트는 그거 직각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만 실제 중립축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정사각형이 아닌 한 베타하고 세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사하중의 사례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붕 트러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 트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붕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트러스가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니까 트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의 평면 트러스예요. 요게 평면 트러스고 요 면에도 요거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 트러스가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스트링거라고 하는데 스트링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런 거 스트링거 혹은 스트링거가 아니고 펄린이라고 하는데 펄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를 보면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하중이 작용했어.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눈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하중이 작용하죠. 하중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 부재는 여기 기울어져서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부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사하중이 작용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력, 최대 응력 같은 거를 산정하려고 그러면 부재축 방향으로 부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중을 분해를 해갖고 모멘트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최대 인장,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고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26.57도다. 26.57도는 아마 1대2, 1대2가 26.57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Q를 이쪽 Y 방향하고 Z 방향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펄린의 거리 여기 단순보로 볼 수 있죠. 단순보로 볼 수 있으니까 요 위에 하중이 작용하면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는 요 단순보의 한가운데 발생하죠. 크기는 얼마죠? 8분의 그쵸. 8분의 QL 제곱입니다. 8분의 QL 제곱이니까 각각의 여기 분해된
Q를 QY하고 QZ로 분해하면 요 QZ하고 QY를 넣어서 각 방향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 최대 모멘트는 컬린의 한가운데 작용합니다. 한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I값 구했습니다. 각축의 방향 I값 구하고 그렇게 해서 금방 이 방식으로 각 방향에 의한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거를 조합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모멘트 방향이 맞나요? QZ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기를 저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단순도가 있습니다. 단순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부분파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에 최대 모멘트가 작용하는데 이거를 한가운데 지점을 끊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모멘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끊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이거를 모멘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화살표예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화살표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화살 생각해보세요. 화살 앞에서 보면 화살 촉이 보일 거고 뒤에서 보면 날개 같은 게 보이죠. 화살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 이게 보일 거고 앞에서 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절단면에서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멘트 방향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어느 축에 평행한지 그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한 다음에 수식에 넣는 것보다는 내가 각각을 선정해서 어디가 압축이고 어디가 인장인지를 본 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를 본 건가요? 앞에서 여기를 잘라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을 본 거예요? 아니면 이쪽 방향을 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본 겁니다. 어느 쪽 방향 단면을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냐에 따라서 모멘트 방향이 달라져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본은 밑으로 쳐지고 하중이 옆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밑으로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불쾌해질 거예요. 밑으로 왼쪽으로 불쾌해지니까 단면이 있으면 밑으로 불쾌해집니다. 그러면 이쪽이 인장, 여기가 압축, 그 다음에 왼쪽으로 불쾌해져요. 그러면 여기가 인장, 여기가 압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인장, 여기는 압축 이렇게 됩니다.
틀렸나요? 여기가 인장, 여기가 압축. 이렇게. 그래서 최대 인장은 여기서 발생하고 최대 압축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무튼 값을 이렇게 구하고 값을 구한 다음에 값을 넣어서 계산을 안 했네요. 여기서는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두 값을 다 하고 여기 요 값이랑 요 값은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합을 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여기서는 다 수식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수식으로 다 해결했지만 그거보다는 그가 내가 얘기한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립축의 각도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하면 48.4도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최대 인장, 그죠? 4.01m, 최대 압축 4.01m.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0.57, 0.57인데 중립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압축, 여기는 인장.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립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전부 인장 영역, 이쪽은 압축 영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중립축을 먼저 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응역 분포는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에 위치가 여기 있고 그다음 이게 여기 있고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응역의 분포는 이렇게 직선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 분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응역의 크기는 중립축에서부터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근데 중립축에서부터의 뭐라 그러죠? 노멀 방향, 직각 방향, 직각 방향이죠. 중립축 직각 방향. 그 다음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이게 I 형고는 금방 아까 그랬다 지웠는데 I형고는 한쪽 방향의 힘에 아주 효율적으로 한쪽 방향의 힘에만 효율적으로 구성된 부재입니다. 그래서 IZ하고 IY의 값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이게 아주 이게 춤이 크고, 그 다음에 이 플랜지가 밖으로 많이 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IZ는 매우 큰데, IY는 값이 작습니다. 값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I형 고가 있고, 그래서 여기 10킵스의 하중이 가 있는데, 하중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졌어요. 1도만큼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방 요 섹션에서 하고 있는 이축 방향 경사하중에 해당되는 거죠. 경사하중에 대해서 요거를 요 단면의 축에 대해서 분해를 해서 모멘트를 구하고 응력을
여기서 우리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I 섹션은 여기 단면이 B가 7인치, H가 24인치, IZ는 2100, IY는 42.2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한 50배 차이 나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요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오차가 없이 그냥 평행하다고 생각했던 경우입니다. 평행하게 작용하는 경우. 평행하게 작용하면 그때 맥시멈 스트레스는 8230 psi. 1도 기울어지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MY하고 MZ를 산정을 하고 당연히 MZ가 크고 MY는 작겠죠. MZ는 1440, MY는 25.9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 했던 방법으로 중립축의 각도를 산정해 보면 41도예요. 그러니까 하중은 1도 기울어지지만 중립축은 41도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맥시멈 스트레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울어졌으니까 중립축이 그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중립축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인장인지 압축인지 산정해갖고 두 축에 관해서 그래서 맥시멈 값 산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맥시멈 스트레스가 여기 있습니다. 10.31이 아니고 1310입니다. 1310. 그래서 여기서는 8230이 나왔는데 여기는 1310이 나왔어요. 그래서 25%가량 증가하고 그런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조금 삐딱하게 설치를 하거나 하중이 그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거에 비해서 25% 큰 응력이 발생하죠. 그럼 아주 위험한 경우. 그래서 이러한 아주 세장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단면 자체가 아주 세장한 이런 형태의 단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중이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발생하는 응력이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외부 부분에 또 좌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다시 세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478페이지에 거의 쓰여져 있는 것 그런 내용들처럼 이러한 보는 과응력과 횡방향 부핀 및 좌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횡방향 지지를 하도록 하여 측면 부품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은 그냥 놔두더라도 옆으로는 휘지 않도록 여기다 뭔가 이렇게 지지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발생하는 모멘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스팽거리가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안전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횡방향 지지라면 좌굴도 효과적이에요. 좌굴 발생. 좌굴이라는 게 이게 옆으로 삐져나왔어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삐져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2.5, 그 다음 섹션 2.5는 비대칭 고해. 비대칭이라는 얘기는 금방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임의의 단면. 여기서 예를 들은 거는 이런 단면. 이런 단면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비대칭 보지만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단면에 추축을 구한 다음에 추축 방향으로 하중을 변환시키고 앞에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동력을 산정해서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이러한 임의 단면이 있을 때 중립축을 구하는 방법. 우리 이렇게 했었죠. 중립축을 구하는 방법. 중립축을 구하는 방법은 중립축은 단면 1차 모멘트를 가지고 산정을 하죠. 이게 단면 1차 모멘트 산정을 가지고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축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를 먼저 통해서 중립축을 구하고 그러면 그 축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분해를 해서 직각 방향, 평행하는 방향 분해를 해서 그거를 조합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죠? 모멘트는 공률 EI. 그래서 보통 저거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로분의 1은 N 나누기 I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는 요 슬라이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단면을 어떤 이미 단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널 같은 거 한번 생각합니다. 채널이나 아니면 L형 섹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L형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할까요? 이러한 L형 섹션이 있습니다. 도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는데 뭐 분파중 이쪽 면에 분파중이 가해지는데 그의 합력은 요거랑 이렇게 평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축하고 단면에 이축하고 그래서 아까 이형처럼 IZ, IY 산정하고 요 하중에 의한 거 모멘트를 산정해서 그냥 my 나누기 i 그 수식에 넣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고려하는 축이 그죠? 고려하는 축 이거랑 이거 구한 축이 주축이 아닌 경우 이 단면이 주축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 텀이 들어가요.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 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런 단면이 있으면 이
단면의 주축을 먼저 구하고, 아까 중립축 구했잖아요. 그게 주축을 구하는 거예요. 주축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축에 따라서 이 하중을 분해해갖고, 분해해서 각각의 각 방향의 모멘트에 의한 응력을 중첩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프로덕트 미너셔 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주축을 중심으로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면 통상적인 굽힘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덕트 오브 이너셔를 고려해야 됩니다. 프로덕트 오브 이너셔가 들어가는 휨 공식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가 얘기한 것처럼 단면의 주축으로 모멘트 하중을 분해한 다음에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면의 도심을 구하고 주축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주축 방향으로 분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경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단면을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죠? 예제 6.6은 사실은 이 단면이 비대칭 단면, 여기 주축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주축은 이쪽 방향이랑 이렇게 YZ가 주축입니다. YZ가 주축인데 이러한 앵글을 사용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 하중 자체가 주축하고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냥 요거를 하중을 분해를 해서 두 결과를 조합을 합니다. 프로덕트 오브 이너셔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직각인 방향이 있을 수 있죠. 채널이 있으면 축을 이렇게 잡으실 경우, 하중이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우리가 축을 이 방향 이런 형태로 축을 잡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IY 이런 값을 산정을 해갖고 공식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튼 주축을 중심으로 풀이하는 과정은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도심의 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IY 이건 IZ일 거예요, 그죠? IZ 그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A, B, C, D의 좌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뭐 저희 휨 공식에 넣어야 되겠죠. 채널이니까 아래 위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여기부터 요 거리가 0.634가 되고 반대쪽 이 점이랑 A점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1.966. 모멘트 방향이 수축에 대해서 10도 정도 10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인 10도, 코사인 10도 고려해갖고 my, mz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피 공명 공식에 이렇게 넣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를 따로따로 산정하고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380, 1820이라는 응력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립측의 위치는 이렇게 79세로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 압축 응력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최대 압축 응력은 요점 A점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인장 응력은 2점. 그리고 그 값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중립축에서부터 거리가 다르니까. 중립축에서부터 수직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값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부 플레이트는 그냥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입체로 그림이 이렇게 되지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하부 플레이트는 이 사이에 중립축이 지나가니까 외부도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Z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제 6.7이 그거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다면 Z형 판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축이 있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이거는 이 축에 대해서 도심이 여기다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주축을 구하면 주축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축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물론 이때 지금도 하중은 도심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중의 합력은 도심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Z축, Y축이 도심축이네요. 그죠? 도심축입니다. Z축, Y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세타는 20도입니다.
도심축에 대해서 20도 기울어진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트는 여기 도심에 작용하고, 그러니까 주축에서 20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D점 A, B, B가 됐죠? A, B, 이 점에서의 수직응력을 구하고 중립축을 구하라. 사이즈는 200이고 90이고 15mm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더 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세팅을 장면이 있고, 모멘트가 여기에 이렇게 작용한다. 요런 문제였으면 좀 더 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주축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거네요. 주축에서의 거리. 주축에서 여기 A, B, D, E 점에 A, B, D 점에 해당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즈를 있습니다. H는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그 다음 B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기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주축에서부터의 수직거리는 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축에서부터의 수직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주축에서부터의 수직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D', E', 여기 있고, 단면의 성질은 테이블로 구했네요. 테이블로 구했습니다. 뭐 우리가 손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계산이 자, I, Z하고 I1이 있고, 주축의 각도 19.2도다. 이거는 앞에서 요 각도, 요 P1 주축의 각도가 19.2도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해서 각각의 주축에서부터의 A, B, D, E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Y 좌표, Z 좌표 이렇게 각각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핀 모멘트 분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분해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이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각 점에 응력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립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형식으로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외부에 작용하는 거를 응력을 그려보면 이런
아까 주축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가 핀 공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핀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주축이 아닌 주어진 하중의 축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돼요.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가 있죠. I, Y, Z의 제곱, I, Y, Z의 제곱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Z, IZ, MY인가요? 우리가 보통 연집 하중에서 푸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MY가 아니고 MZ인가요? MZ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수식에서 보면 혹은 이 수식에서 보게 되면 카파 5분의 1은 MY가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MY가 없으면 MZ, IYZ 그 다음에 E, IY, IZ, 마이너스 이런 공식을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공식은 앞에 앞 슬라이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걸 다 조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 행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식은 도심을 통과하는 이미축에 대한 일반 행공식이다. 그래서 주축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공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면에 성질도 많아지고 여기서 MY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MY가 0이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MZ, IY, Z, IY 그래서 로분의 1은 요 수식이지만 스트레스는 이렇게 이런 공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다면 이런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중립축으로 주축으로 바꾼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손이 아니고 뭐 컴퓨터 코딩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겠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어차피 단면의 성질은 다 구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중간 과정을 그냥 자동화해서 결과물만 가지고 해석치를 구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춤킴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전단 중심도 상당히 설명할 게 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